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우선순위에 차진 변경 가능성 지지했는데 뭐 이론적인 거 다 몰라도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봐도 3번 내용에 보면 목표의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어가지고 정책 집행의 성공을 확인하기 어렵겠죠.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 36번 먼저 봅시다. 정책 집행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상향식 접근 방법은 일선 집행 관료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통제를. 자, 상향적 정책 결정자가 있고 정책 집행자가 있습니다. 결정자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일어날 문제를 모두 예측 가능하거나 정책 수단이 명확하여 결정한 대로 그대로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하향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죠? 반대로 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강조해서 이 집행 현장에 다양한 정책들의 경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일선 집행 담당자의 재량이 필요한 경우에 집행 과정에서 목표가 애초에 달성된 애초에 설정된 정책 내용이 목표가 변경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상향적 관점이라고 본다. 그죠? 이런 기본적인 관점 하에서 상향적 접근은 그래서 일선 집행관료의 재량권을 확대하죠. 그죠?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향식 접근은 정책 결정자가 정책 예측을 중시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결정자가 예측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향적 접근은 목표가 명확하니까 결정자가 정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서 하향적으로 떨궈주는 거죠. 이렇게 집행해. 정책수단은 이거를 도입해 라고 갖추고 있는 경우에 유용한 경우다. 그죠? 사양식 접근은 공식 목표를 중요한 변수로 취급하지 않고 실제 집행 현장이 더 중요하다. 집행 과정에서 목표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하향식 접근은 집행 현장의 중요성을 간과해서 전체적인 틀을 보고 개별적인 집행 사례, 집행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고, 반대로 상향식 접근은 지난 개별 집행 현장, 즉 나무를 중시해서 전체적인 정책 집행 과정 숲을 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향적 접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그래서 전방향적 접근이라고 하고 결정된 내용 그대로 집행하는 정형적 접근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바시온 매즈메니안이 핵심이고 정책 결정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안정적이고 구조화된 상황 속에서 목표 수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그래서 이 사바시와 매즈메니언이 제시한 정책 집행의 성공 요인, 우리 앞에서 풀어본 3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하향적 접근 관점에서 제시된 거기 때문에 3번 지문에 뭡니까? 목표 수정의 필요성이 잦다라는 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그죠? 하향적 관점에서 집행의 성공 요인을 바라봐야 되니까 그때는 목표 수정 필요성이 낮을 때 결정한 내용대로 그대로 집행되면 되는 상황일 때 가능하겠죠. 상향적 접근은 거꾸로 올라간다고 해서 후방향적 혹은 집행 현장의 적응성을 중시한다고 해서 적응적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선 기관의 정책 집행을 중시하고 관리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유동적이고 비구조화된 상황 속에서 목표 수정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하향적 접근은 정책 집행 과정의 전체적인 틀을 파악할 수 있고 위에서 결정해준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느냐 못했느냐를 보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목표를 달성했다 못했다, 즉 정책 평가가 가능하고 안정 집행 과정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정 과정에서 집행 과정에서 생길 문제점을 미리 인식할 수가 있죠. 단점은 현장에서 개별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일관적인 정책 목표 설정이 어려울 수 있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집행 현장의 중요성을 간과하는데 이거를 전체적인 틀, 순만 보고 개별 현장을 고려하지 못했다, 나무를 보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목표와 목적에 대한 명확한 합의 부재 시 역시 평가 곤란하겠죠. 사양적 접근은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도치 않은 효과 분석에 장점이 있고 실제 집행 현장에 대한 이해라든지 정책 집행 과정의 인과관계 파악에 용이할 겁니다. 다만 공식적 목표보다도 집행 현장을 중시하게 되면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기가 힘들겠죠. 그죠? 일관된 분석 틀을 적용할 수도 없고 재량권 확대에 따른 주인 대리인 문제에서 대리인 비용 문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장단점으로 합니다. 성공적 정책 집행을 위한 내적 요인, 외적 요인 이렇게 굳이 우리가 갈라서 생각해 보면 가지고 있는 기술 담당자의 리더십과 능력, 의사소통의 효율성, 예산과 인력, 정보 등의 권한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 이제 집행에 필요한 기술이 여기 이제 우리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 조직이 가진 조직 담당자의 리더십 능력, 조직의 예산, 인력, 정보, 조직이 가진 의사소통의 내적인 효율성 이렇게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 집행에 필요한 기술을 조직 내적인 기술보다는 일반적인 이제 정책 집행에 필요한 기술을 외적 요인으로 표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기술이 조금 여러분 안 하다 할 거예요. 32페이지 뒤에 들어가 있죠. 표를 보면 정책 목표가 명확하냐, 조직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나 책임자의 리더십 능력, 집행자의 성향이나 집행 절차, 예산, 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게 내적 요인이라면 대외적인 환경적 여건의 변화, 정책 대상 집단의 태도와 정치력, 대중매체의 관심이나 여론의 지지, 정책 결정 기관으로부터 지원, 그리고 정책 집행에 필요한 기술인데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회 전반의 어떤 기술의 성장,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서 외적 요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내용을 조금 헷갈리지 않게 잘 체크해서 봐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은데 이 5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고 이번에도 문제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외적 요인으로 본다는 거 한번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체크해 놓으시기 바라고. 자, 38번 사바시어의 비교의 접근법입니다. 사바시어는 원래 하향적 접근법 관점에서 매지매니언과 함께 하향적 관점에서 성공적 정책 집행을 위한 요인까지 분석을 했는데 후속 논의들을 보면서 이게 일반적으로 상향적 하향적 딱 꼬집어서 적용할 수는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해서 뒤에 통합적 접근법으로 비교의 접근법과 정책 지지자 연합 모형 두 가지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죠? 비교의 접근법은 각각 상향적 접근이 유리한 상향, 하향적 접근이 유리한 상향이 따로 있다는 건데 이거 따로 우리가 공부 안 해도 앞서 상향적, 하향적 관점을 공부했다면 거기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서 파악이 다 끝났어. 파악이 다 끝났으면 정책 결정자가 이 파악한 내용을 반영해서 결정하면 되겠죠. 그죠? 하향적 접근하면 된다. 지역 간의 집행 과정의 차이가 존재하면 지역마다
집행 방식의 차이가 있겠죠. 상향적 접근을 해야 되겠죠. 여러 정책이 경쟁하는 경우에도 어떤 정책이 더 영향력을 가질지 선호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정책 결정자가 집행의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역시 변수들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진 거하고 같은 측면에서 결정자가 모든 내용을 반영할 수 있겠죠. 그죠? 특정 정책이 집행 현장을 지배하는 경우에도 그 정책에 대해서만 고려하면 될 겁니다. 집행 과정에 다양한 참여자가 존재하는 경우 다양한 참여자들이 비토 포인트로 작용해서 정책이 실패할 수 있더라. 오클랜드 사업에서 프레스만 윌답스키가 집행론을 펴내면서 다양한 지나치게 많은 참여자는 각각 의사결정 거부점 비토 포인트로 작용해서 정책 실패로 이어지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다양한 참여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이 집행의 거부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집행 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뭘 외우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자, 나온 김에 본다면 사바시어가 제시한 거는 상향적 접근이 유리한 경우는 하향적 접근이 유리한 경우부터 보면 특정 정책이 집행 현장을 지배하고 있어서 그 정책만 고려하면 되니까 결정자가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정책을 결정하면 되니까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 파악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결정하면 되니까 성공적 정책 집행을 위한 조건을 이미 다 충족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문제가 안 된다. 하향적 접근이 유리하다. 사향적 접근은 특수성을 고려하겠죠. 그래서 여러 정책이 경쟁적으로 집행되는 경우 지역 간 차이,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가 비토 포인트로 작용하는 경우 집행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 현상에 대한 파악이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파악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향적 접근이 유리하다. 여러분이 이렇게 공감해 놓으면 우리 주관식 시험 치면서 지금 하나하나 써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감해 놓으면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사바시어는 정책 지지자 연합 모형 이런 내용을 전개했는데 정책에 대한 지지자, 그래서 정책 하위 체제를 구성하는 공공 및 민간 행위자들의 전략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집행 민간 행위자, 정책의 하위 체제를 구성하는 공공 및 민간 행위자, 그래서 일선 관료나 민간 행위자를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향적 접근 관점을 취하면서 하향적 접근 방식을 보완하는 이런 통합 모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책 하위 체제들은 정책 학습을 통해서 정책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정책 학습을 통해서 정책이 도입되고 피드백을 받고 변동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평가, 집행, 평가, 피드백, 다시 수정이 이루어지면서 또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재집행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은 10년 이상의 장기적 시계로 인식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 정책 지지자 연합 모형하면 어떤 비판을 받았습니까? 10년 이상의 장기적 시계, 그게 무슨 정책 집행이냐? 정책이 장기간에 걸쳐 변동돼 가는 과정이지 정책 집행에 대한 연구가 아니다라는 식의 비판을 받는 게 이 정책 지지자 연합 모형이었던 겁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책 문제에 관심을 갖는 공공 및 민간 조직의 행위자들로 구성된 이 정책 하위 시스템으로서 정책 지지자, 이 정책 지지자 연합,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정책 지지자 연합 행위자 집단이 자신들의 신념을 정책으로 관철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정책이 변동되어 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책 하위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니까 상향적 접근 방식을 기본적으로 취하면서 이때 하향적 접근에서 제시한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 사바시아 매니지먼이 처음에 제시했던 정책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함께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하향적 접근의 보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징은 정책 하위 체제를 형성하는 여러 집단 사이의 경쟁과 갈등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정책 지지자 연합들은 정책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고 집행된 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수정, 즉 재결정되고 재집행되는 평가와 한류 과정을 반영하고 이 과정에서 정책 지지자들이 정책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정책 집행보다는 정책 변동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고, 이제 평가로 넘어가서, 요거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풀어봤던 거니까, 조금 빨리 넘어가면, 자, 정책 평가에서는 먼저, 실험 설계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제 조사 설계에 관련해서, 변수 개념, 실험의 종류, 정책 평가의 종류, 정책 평가 유형, 평가의 타당도 종류, 타당도 저해 요인, 이렇게만 정책 평가에서 보면 될 겁니다. 설계라기보다는 이게 정책 평가라고 봐야 되겠네. 정책 평가에서는 이 5개 주제를 보면 될 겁니다. 앞서 정책 집행에서는 상향적 집행과 하향적 집행의 차이, 하향적 집행 관점에서 제시된 집행 성공 요인, 집행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 다음 통합 모형으로서 비교 우위 접근법과 정책 지지자 연합 모형은 개념 정도만, 개념이 뭔지 보시면 될 겁니다. 정책 결정에서는 정책 분석 방법으로 분석 방법은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덜파이 정책, 덜파이 정도 확실히 보고, 그 다음 결정 모형들, 재 모형들 보고, 뭐 지금 그렇게 이제 이 순서대로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죠? 순서대로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 푼 주제들대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40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실제로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수는 관계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거니까 허위 변수인 거고, 관계가 있기는 있는데 그 크기를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거니까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그죠? 실제 관계보다 더 큰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혼란 변수입니다. 그 해설지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41번 문제 정책평가의 종류입니다. 메타평가는 평가에 대한 평가인 건 맞는데 평가에 대한 기획이 아니라 평가 다 끝난 다음에, 그래서 정책평가는 평가를 어떻게 하지? 평가성 사정, 평가에 대한 기획, 평가 기획을 해서 평가 기획한 대로 평가를 시행하고, 이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평가에 대한 평가로서 메타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크게 보일 수 있죠, 그죠? 이 안에 이제 평가 종류가 또 나뉘겠지만, 그래서 1번은 평가에 대한 기획 단계로서 라고 하면 평가성 사정인 거고, 평가에 대한 평가인 거는 메타평가가 맞는 거죠. 평가성 사정은 평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평가에 대한 예비평가라는 식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그죠? 협의의 과정평가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경로 분석이다. 총괄평가는 최종적 언명의 도출,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 집행해보니 어떤 결과가 야기됐다라는 그
최종 내용,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성평가는 정책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 즉 집행 과정에서의 평가와 유사하고 프로그램 집행 과정에서의 잠재적 문제점 관찰을 위한 수단입니다. 자, 자체평가와 외부평가가 있고, 그죠? 자, 평가 유형은 자체평가냐, 외부평가냐, 자체평가냐, 내부평가냐, 외부평가냐. 집행하고 직접 평가하거나 집행기관 내부의 평가 조직이 있거나 집행조직 밖에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외부평가는 조직 외부에 의해 평가하니까 평가자가 눈치 보지 않고, 즉 자율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의 신뢰도는 높은데 실제 집행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 집행 결과에 대해서 조직에서 잘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평가 결과의 수용성이 낮다.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는 집행 전후로 평가인데 윌답스키는 사후 평가가 진짜 평가고 사전 평가는 뭐라고 보는 거죠? 집행하기 전에 이렇게 집행하면 효과가 어떻게 나올까, 있을까 없을까 하는 사전 평가는 그 정책에 대한 정책 분석에 해당한다라는 게 엄밀히 나누면 그렇겠죠, 그죠? 사후 평가만이 진정한 평가다 이렇게 보는 거고, 총괄 평가는 프로그램 집행된 다음에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최종적인 판단에 해당하는 거고, 형성평가는 프로그램 집행 과정 중에, 형성 과정 중에, 정책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 집행 과정 중에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죠? 이름에서, 개념에서 다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과정평가, 영향평가를 보면 협의의 과정평가는 독립변수와 우리 정책수단과 효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평가다. 집행과정 평가, 영향평가 이런 게 있고, 평가성 사정과 메타평가는 앞서 본 것처럼 평가에 앞서서 평가를 기획하는 게 평가 가능성 사정, 평가성 사정, 평가에 대한 예비평가. 메타평가는 가장 근본적인 평가, 그래서 평가에 대한 평가. 평가 이루어진 다음에 평가 절차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인 겁니다. 자, 42번은 타당도의 유형이죠. 그죠? 정책 실험을 위한, 사회과학에서 정책평가는 우리가 이제 일단 실험실에서 자연과학처럼 비커에 불 따라 놓고, 그죠? 실험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실험을 할 때 우리가 조작적 정의와 계량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죠? 행태론의 특징으로 조작적 정의와 계량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근무 환경이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할 거니까 허즈버그의 이요인론, 근무 환경 하면 되겠다. 동기요인, 근무 환경이 개인의 동기부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할 때 이 근무 환경이 물리적 근무 환경만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사와의 관계 혹은 부하 동료들과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들 또한 이런 근무 환경에 포함된다고 볼 건지 안 볼 건지, 그죠? 정의해야 되겠죠. 내가 실험하면서 물리적 환경에만 해당한다라고 하고 실험을 전개해서 물리적 환경으로서 건물의 실내 온도, 조명 밝기 이런 것들이 작업 능률의 동기부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다라는 걸 측정할 수도 있고, 이런 범위까지 넓힐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연구하겠다는 걸 정하고 그 안에서 이제 연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죠?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 독립변수 원인과 결과 종속변수 사이에 내적인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게 내적 타당성이고, 이렇게 해서 도출된 결론을, 이 실험을 세종공무원 학원에서 진행했는데 이 실험 결과를 일반적인 기업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 일반화할 수 있느냐라는 게 외적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이렇게 근무 환경이란 물리적 환경에 국한된다, 혹은 동료와의 인간관계도 근무 환경에 포함된다. 내가 정의하고 들어가는 게 이론적 구성 요소들을
조작화한 거죠. 그죠? 동기부여란 어떤 걸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혹은 설문조사를 해서 몇 점에서 몇 점 사이는 동기부여 효과가 적다. 매우 적다. 20점 사이면 적다. 20에 30 사이면 보통이다. 이런 식으로 이 점수에 따른 결과를 내가 역시 다 정의하고 들어가는 거. 이게 구성요소 타당성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적 인과관계, 내적 타당성, 일반화 정도가 외적 타당성이고, 이렇게 실험을 해서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내가 통계적으로 통계 처리를 해서 점수를 뽑았는데, 그 통계 처리 기법 자체가 가진 오류 가능성을 고려해서 연구 설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차 가능성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실험 결과 형식 효과를 찾아낼 수 있을 만큼 내가 사용한 통계 기법이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가,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티귿, 리을이 구성요건 타당도부터 내용이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 저기서 이제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으로 우리가 아예 고유명사처럼 사용하는 게 뭐죠? 호손효과가 있었죠? 호손 공장에서 일어난 실험, 특정 환경에서 일어난 실험 처리 결과를 일반적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게 호손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외적 타당성 제외 요인으로서 선발과 실험 처리의 상호작용. 그래서 선별 요인, 실험 결과가 잘 나올 것 같은 애들만 골라가지고 실험하는 걸 우리는 크리밍 효과라고 하는데, 이 선별 요인은 내적 타당성 제외 요인이자 외적 타당성 제외 요인 동시에 해당한다. 환경과 실험 처리의 상호작용은 특정 상황에서 벌어진 실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는 걸 호손효과라고 합니다. 역사적 요인과 실험 처리의 상호작용은 특정 시기, 특정 사건과 관련된 실험 내용을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제공황 시기에 벌어졌던 역시 호손효과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으로 44번은 여기 극단적인 값, 실험 초기에는 극단적인 값 하는 순간에 여러분 해기 요인 답 체크하고 다음 문제 풀러 넘어가 버리면 되죠. 그죠? 초기에 극단적인 값, 그래서 반복하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간다. 야구선수 타율 얘기를 했고, 실험을 반복하면 원래 수준으로 리그레션 회귀하는 현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회귀 요인이고, 45번 보면 성숙 요인,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성숙해 가는 겁니다. 시간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숙해 가는 성숙 요인. 실험 기간 중에 실험 대상의 중도 폭이 탈락해서 실험의 대상 집단이 사라져버린 거죠. 상실된 거다. 그죠? 그래서 니은은 역사 요인이 아니라 상실 요인인 거고, 역사 요인은 실험 과정 중에 있었던 사건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경제공황 같은. 자, 사전 검사에 대한 친숙도가 사후 측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차이인데, 토익을 한 번도 안 쳐봤는데 토익을 한번 쳐보고, 그리고 이제 교내 토익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교내 토익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하는데,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다기보다는 내가 한 번도 안 쳐봤는데 토익이 이런 거구나 하고 시험을 토익을 한번 쳐봤기 때문에, 그죠? 한번 시험을 쳐봤기 때문에 시험이 이런 거구나 해서 학습 프로그램과는 상관없이 결과가 좋게 나오게 되는 걸 검사 요인이죠. 테스팅, 검사 요인. 사전 검사에 대한 친숙도가 사후 측정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차이가 검사 요인에 해당합니다. 그죠? 측정 수단 요인은 실험 집단이나 비교 집단 측정 수단을 혹은 정책 실시 전후에 효과 측정 수단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처음에 뭐 측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봤던 모의토익 같은 경우에 처음에 모의토익은 예를 들어 파트 1, 2, 파트 5 해가지고 시험을 30분 동안 압축해서 쳐놓고 실제 시험은 전 과목으로 친다거나 이러면 이제 측정 수단의 차이가 있는 거죠. 문제 개수라든지 그런 게 이제 측정 수단 요인입니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단지 시험을 먼저 봤기 때문에 그 검사에 대한 친숙도가 영향을 미치면 검사 요인이 되는 거고, 그 측정하는 수단이 달라지면 똑같은 시험이라도 문제 수나 혹은 측정 시간이 달라진다거나, 똑같은 문제를 주면서 예전에 1시간에 풀었는데 30분에 풀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측정 수단이 달라지면 영향을 미치는 건 말 그대로 측정 수단 요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에 대한 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올 겁니다. 평가 파트에서는 여기서 제일 잘 나오고, 나머지는 사실 조금
쩌리 개념이 좀 있지만, 자, 정보 업무 평가 기본법, 해설지에 넣어놓은 조문 정도로만 기억을 좀 하자. 그래서 너무 조문 다 볼 필요 없고, 일단은 46번 문제는 적어도 종류 5개를 알자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기억본에 나와 있듯이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한다, 자체평가를. 그래서 예전에 국무총리실에서 기관평가 하면서 통제하던 것보다 이제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니은번에 뭐라고? 자체평가에 대해서 확인 점검한 뒤에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재평가 실시하는 거고,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 결과를 인정합니다.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자, 평가위원은 중앙이든 지방이든 다 3분의 2 이상이 민간위원이어야 된다. 그죠? 3분의 2 이상이다. 민간위원이어야 된다. 왜? 자체평가 중심이니까. 자체평가를 하라고 해줬는데, 자체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회를 자기 조직에서 구성해서 해버리면, 정말 평가 결과 왜곡될 가능성이 많죠? 자체평가 하라고 재량 줄 테니 대신에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란 거다. 이해되시죠? 3번 특정평가는 자, 국무총리가 한다는 거 하고, 국무총리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시책에 대해서. 그래서 한 부처에만 해당하면 각 부처가 자체평가하면 되는데,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겹치니까 이때 둘 이상 중앙행정기관보다 상위에 누가 있죠? 국무총리가 있죠. 그죠? 국무총리가 특정평가를 시행하는 겁니다. 4번의 국가위임 사무에 대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준 국가사무가 있습니다. 이 국가사무의 종류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이죠. 내일 저녁 때 우리 지방행정론 보강해야 되잖아. 그죠? 내일 아니야? 오늘이야? 오늘 한다 그랬나? 오늘이에요? 일요일에 한다 그랬어요? 오늘이구나. 나 내일인 줄 알고 있었다. 오늘이에요? 오늘이구나. 그렇구나. 그렇군요. 계획이 달라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수업 마무리하고. 오늘이구나.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국가위임 사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한다고 돼 있죠? 안전행정부 장관이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 안전행정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왜? 국가위임 사무에, 실제 주무부처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업무가 안전행정부에 속하는 업무만 위임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안전행정부 장관 소속하에, 평가위원회를 둡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도 정보업무평가 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평가는 공공기관의 특수성, 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47번 문제 넘어가면 4번 지문에 보면 이런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등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하는 게 아니라 안전행정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하는 거고, 국무총리가 했던 건 뭐였습니까? 3번에 있는 특정평가다. 그죠? 특정평가는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랑 관련되니까 보다 상위에 있는 국무총리가 하는 거고,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한다? 안전행정부에서 하죠. 그죠? 그러니 안전행정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장관과 함께 시행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해설 보면 조금 이제 내용 정리된 것 중에서 자, 크게 보면 마지막 표에 정보 업무 평가 결과의 활용, 평가 결과 공개, 보고, 예산 인사 등에 반영하고 자체 시정 조치 및 감사,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정책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서 48번에 보면 진실험, 비실험, 준실험의 개념만 알아두면 됩니다. 개념만. 그래서 개념만 의의하고 실험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까지만 여러분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회과학 실험이다 보니까
통제 집단의 구성이 어려워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할 때 통제 집단을 구성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통제 집단 구성이 어려우니 통제 집단을 구성하긴 했으나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한 게 준실험이고 아예 통제 집단을 구성하는 걸 포기하고 통제 집단 없이 실험을 진행하는 게 비실험입니다. 그죠? 그래서 2번 보면 통제 집단을 구성하긴 했는데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한 건 준실험이지 비실험이 아닙니다. 그죠? 이런 개념 정도만 조금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아래 가서 뭐 표에 보면 진실험 의의가 뭔지 진실험 실험 설계 무작위 배정에 의해서 구성하거나 허위 변수 혼란 변수가 각 집단에 나타날 확률을 동일시해서 각 집단에 동일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니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이렇게 보는 것들 장단점 보시고 준실험은 그렇게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뭐 실험 설계 가서 축주에 의한 통제, 재계획 통제 이런 거는 뭐 표를 만들다 보니까 내용을 다 넣었는데 이런 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준실험이 뭔지 비실험이 뭔지 개념조차 제대로 안 봐서 문제가 주로 되는 거니까 비실험도 의 정도만 잘 봐두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에 관한 것도 이걸 뭐 예전에 우리가 한번 다 봤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획론도 내용이 뭐 다 볼 필요 없이 발전행정 패러다임 하에서는 기획론이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기획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과 민주주의의 관계 19번에서 기획을 부정했던 하이에크나 포퍼 정도 이름 봐놓으시고 20번의 기획 과정에 대한 것도 그거 이제 요 바꿔봤는데 여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목표 설정하고 목표에 대한 대안의 탐색 평가를 통해서 최적 대안을 선택한다. 합리 모형에 입각한 거죠. 합리 모형에 따라서 목표 대안 탐색 그 중에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건데 요 사이에 이제 특이한 두 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요 두 개가 뭔지 알아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순서 문제가 지난번에 냈던 거고 이렇게 바꿔내려다가 이렇게 해서 디귿에 들어갈 게 뭐고 리을에 들어갈 게 뭔지를 바꿔내려다가 예전에 했던 대로 한 번 더 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게 뭐죠? 상황 분석과 기획 전제의 설정이다. 그래서 목표 설정한 다음에 이 문제 상황 속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현재 상황을 먼저 분석한 다음에 상황 분석한 다음에 기획 전제의 설정, 그 기획 전제 하에서 대안의 탐색 평가, 최적 대안의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단계를 한 번 더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하다 보면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이 행정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과목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제 정책학 오늘 수업했으니까 정책학을 조금 복습해야지 하다 보면 또 다른 과목 시험 볼 것도 예습해야 되고 또 매일 과목이 있다 보니까 어느덧 그래서 토요일날 행정학 해야지 하다가 토요일날 일주일을 공부하다 보니 피곤해서 보다가 이제 피곤해서 뻗어버리면 또 뒤에를 못 봤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 것까지는 복습을 아마 다 잘 했을 거고, 그죠? 두 번 나눠서 총론 봤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거야. 내가 앞에서부터 꾸역꾸역 보다가 정책 의제 설정 결정 정도까지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이랑 평가는 못 보고 이제 오늘 수업을 들은 거야. 근데 또 이거는 복습해야지 했는데 딱히 복습을 못한 상태에서 다음 수업도 하니까 이제 조직론 앞에서 조직구조 기초부터 하다가 관료제와 탈관료제 정도까지 했는데 뒤에 또 이제 조직 행태론이나 뭐 이런 쪽은 또 복습을 못 해가지고 예습을 못해서 또 복습으로 넘겨놓은 상황이 생길 건데 인사행정 가면 또 이런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죠? 재무감 또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생길 텐데 자 뭐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일단 다음 거 예습을 못해도 나는 일단 복습이라도 오늘 거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 싶으면 복습을 하고 일단은 복습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여기 지금 해설지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시간이 지금 한정된 시간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돌아가서 책을 기본서를 다시 다 뽑고 내가 가진 문제도 다 풀어보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되면 하고 그게 안 되면 해설지에 있는 복습만이라도 먼저 한 다음에 또 조직론 거 예습을 하시길 바라고요. 혹시나 내가 준비를 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했다. 그래서 이 뒷부분 또 예습을 못해서 수업 들으러 가면 짜증날 것 같다 싶으면 학생들이 자기 합리화하면서 A씨 이러면서 괜히 그냥 짜증나고 하니까 수업을 안 들어버리는데 행정학이 아니어도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한다고 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했으면 할 때는 최선을 다해보려고 여기까지 다 보려고 열심히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기까지밖에 못했으면 그거 가지고 짜증내지 말고 일단 거기서 마무리 짓고 수업 들어가서 보고 뒤엔 또 복습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 뒤에 가서 해설 들으면서 이 부분이라도 잘 알자라고 하고 포기 안 하고 가서 공부하면 되는데 이 부분 하다가 예습 안 해온 게 짜증나니까 에이씨 진도 밀린 것 같고 수업 안 듣고 그냥 가서 그냥 혼자 이거 공부할래 이렇게 하면 뭡니까? 나가는 순간 끝나는 거다. 경험 있죠 다들? 나가는 순간 끝나는 거. 나가는 순간 혼자 가면 공부할 것 같아요. 수업하니까 그 전에 이 시간 안에 들으려고 해도 준비가 안 됐던 게 문제인데 막상 혼자 가면 공부할 것 같아? 안 된다 그냥. 그러니까 그냥 들어와가지고 계속 들으면서 지금 안 보고 와도 해설지 이렇게 계속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해설지 이렇게 줄 테니까 예습 못하고 와도 이거 해설지 보면서 그냥 수업할 때 막 책 왔다 갔다 막 안 찾아도 해설지 보면서 수업 들으면 되잖아. 그죠? 계속 이렇게 줄 테니까 그렇게 뛰쳐나가는 순간 끝난다고. 여기까지 보고 이거 A씨 예습 안 했는데 혼자 해야지 하고 독서실 가서 혼자 하는 게 낫겠다고 나가는 순간 요 과목 요 부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 절대 못한다, 밀린다. 나도 수험생활 해봐서 다 아는 거지만 밀리는 순간 여기 다 밀리면서 이 과목 자체가 이제 1, 2월에 이 과목 자체가 그냥 공부가 여기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해설지 줄 테니까 들어와서 계속 수업 그 자리에서 그냥 예습하는 셈, 복습되는 셈 듣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부족하면 가고 제일 좋은 건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내가 각 파트에서 중요한 것들 내용 먼저 쭉 건더기 먼저 쭉 한번 보고 다시 또 세부적인 거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수험생이 마음이 참 이렇게 건더기 중심으로 보는 게 잘 안 된다고 중심으로 보고 그렇게 이렇게 지금 정치학의 모든 내용이 50문제 다 나왔던 건 아닌 거잖아. 그죠? 네, 그렇게 보고 가면 되는데 그게 참 마음이 잘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중간에 뛰쳐나가면 끝이다. 이제 진도가 빨라지고 한 달 지나가면서 행정학 얘기가 아니라 어떤 다른 국어든 영어든 다 아이씨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영어 계속 하는데 안 되니까 혼자 가서 영어 단어 더 외우고 혼자 가서 더 그냥 독해 기초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면서 나가는 순간 그냥 그 과목이 끝나는 겁니다. 행정학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학을 일단 이렇게 해설지 계속 줄 테니까 와가지고 보고 중간에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요. 1, 2월에 남은 문제풀이 그렇게 된 데까지 하면서 만족 모형 여러분 다 사이먼이야. 그럭저럭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완벽을 추구하면 힘들어진다 인생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